할아버지, 나 오영이래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외침. 순간 잔칫집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형?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의 술잔이 덜덜 떨린다. 친척들 속삭임,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갔다. 이 아이들 정말 내 피가 아닌 건가? 충격에 빠진 할아버지.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상북도 구미시 외곽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이상수 씨의 칠순잔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 5시부터 큰 며느리 김미영 씨가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무쇠솥에서는 벌써부터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시어머니인 박정숙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68살로 칠순을 맞은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어떻게 늦잠을 자겠니? 정숙 씨는 손수 마련한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작은 며느리 박순희 씨가 이미 테이블과 의자들을 꺼내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순희 씨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들은 서로를 친자매처럼 아끼며 지냈습니다. 그것도 모두 시어머니인 정숙 씨가 워낙 인자하고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오늘 할아버지 잔치날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손자 민준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상수 씨는 벌써 1시간 전부터 잠에서 깨어 누워 있었지만 손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벌써 일어났구나. 상수 씨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로 70세가 된 상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구미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죠.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두 아들 준호와 준석도 모두 반듯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큰아들 이준호 씨가 새로 맞춘 한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는 올해 45살로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현재 구미의 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들아, 고맙다. 이런 좋은 옷까지 마련해주고. 상수 씨는 한복을 만져보며 감격했습니다. 사실 상수 씨와 정숙 씨 부부에게는 젊은 시절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상수 씨는 마침내 한 대학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었죠. 그 순간 상수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상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상수 씨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부모님께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정숙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수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실까? 상수 씨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상수 씨 부부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작은 아들 준석이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죠.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큰손녀 지은이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상수 씨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애정만큼은 남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어 보이세요. 지은이의 말에 상수 씨는 새로 입은 한복 저고리를 만져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수 씨의 형님 내외분이 가장 먼저 오셨고, 이어서 정숙 씨의 동생 가족,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수야, 정말 복도 많다. 자식들 다 잘되고, 손주들도 이렇게 예쁘고. 오랜 친구인 김철민 씨가 상수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잔치 한번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다른 친구인 박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수 씨는 이런 칭찬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를 축하해주고 있구나.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큰 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잡채, 각종 전, 그리고 상수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버지, 건배하시죠. 큰아들 준호가 잔을 들며 소리쳤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수 형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손주들이 웅성웅성 모여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깜짝 선물을 드리자. 큰손녀 지은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둘째 손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뭘 할까? 아,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헌혈 체험 부스 있었잖아. 현우가 갑자기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거기서 혈액형 검사도 해주더라고. 우리 모두 가서 혈액형 카드 받아오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아서 할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거 좋다. 초등학교 6학년인 셋째 손녀 서연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혈액형이 누구를 닮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막내 손자 민준이도 신나서 뛰어올랐습니다. 저도 갈래요. 저도 혈액형 알고 싶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조용히 무언가를 계획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준비하나 보네.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스마트폰만 보는데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보기 좋네요. 작은 며느리 순희 씨도 흐뭇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 서연이가 신기해하며 헌혈 체험 부스를 바라봤습니다.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아이들을 맞아주었습니다. 혈액형 검사만 받으러 온 거야?
네, 할아버지 칠순잔치인데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아주 조금의 피를 뽑아 씨앗과 섞어보는 것이었죠. 우와, 신기하다.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구경했습니다. 봉사자 아주머니가 하나씩 결과를 적어주었습니다. 지은이는 O형, 현우는 O형, 서연이는 B형, 그리고 민준이도 O형이었습니다. 이제 예쁜 카드에 적어줄게. 봉사자가 특별한 혈액형 카드에 각자의 이름과 혈액형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현우가 카드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잔치가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를 보고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깜짝 선물 가져왔어요. 지은이가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모든 어른들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뭘 가져왔나 보자. 상수 씨가 자상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짜잔, 저희 혈액형 카드예요. 아이들이 일제히 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큰 며느리 미영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 혈액형을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작은 아들 준석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손자 민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O형이래요. O형? 민준이는 자신의 혈액형이 신기한지 카드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순간 잔칫집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수 씨는 O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받으면서 자신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내 정숙 씨는 AB형이었습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에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O형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석이와 부인 순희 씨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희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모두 O형인데 아들이 O형일 리가 없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뭐라고 나왔니? 큰아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O형이요, 아빠. 현우가 천진무구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부인 미영 씨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 역시 모두 O형이었는데 아들이 O형이라니요. 상수 씨는 천천히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O형, 아내가 AB형인데 손자들이 O형이라고?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이 모두 O형인데 손자들이 O형이라고?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생물학 시간에 배운 유전 법칙을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혈액형이 좀 이상하네. 상수 씨의 형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O형끼리 결혼하면 O형이 나올 수 있나? 정숙 씨의 동생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잔칫집의 즐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어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혈액형 카드 어때요? 서연이가 B형 카드를 들고 다가왔지만 상수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상수 씨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즐거웠던 칠순잔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잔칫집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만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자신들의 혈액형 카드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모두 말을 잃은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수 씨는 손에 든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여보,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정숙 씨가 상수 씨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앞에서 어른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 안에서 쉬고 올 테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라. 큰아들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작은아들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준석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도 뒤따라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았습니다. 평소라면 화기애애했을 가족 모임이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먼저 설명해 보거라. 현우가 O형이라는데 너희 부부는 둘 다 O형 아니냐? 준호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고 무릎을 털고 천장을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미영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사실이야? 똑똑히 말해봐. 상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때 작은 며느리 순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준석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가 어쨌다는 거야? 정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하려고 했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가능성 말입니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석의 고백에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상수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그 충격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상수 씨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워낙 손자를 고대하셨고 동네에서도 자꾸 아이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고 저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순이의 고백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며느리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데 시댁에서는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계속 재촉하셨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요. 상수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혈육이라고 생각했던 손자들이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럼 현우도, 지은이도, 서연이도? 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정숙 씨가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머. 정숙 씨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상수 씨가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상수 씨 자신도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세요?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상수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고? 그동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저 아이들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없으면 이 집안이 끊어진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든 거냐? 상수 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봤나?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다는 거야? 상수 씨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며느리가 엎드려 빌었지만 상수 씨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가 이런 참극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수 씨는 벽에 기대어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뭐였다는 거야? 내가 뭘 위해 살았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상수 씨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터져나온 상수 씨의 고함 소리에 밖에 있던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상수 씨의 형님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에 놀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화내시는 거야?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수 씨가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20년이다. 20년 동안 나를 속였어.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상수 씨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거든요. 정숙 씨가 남편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숙 씨 자신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손주들이 모두 남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워낙 손자를 고대하셨는데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바보로 만든 거냐? 상수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손자들한테 용돈 주고 학용품 사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는 거냐? 상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석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혈연이 없어도 아버지가 키우신 거예요. 준석의 말에 상수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상수 씨가 준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다 무너뜨린 거야. 상수 씨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큰 며느리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님, 시어머님도 아시는 일이에요. 뭐라고? 상수 씨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아, 그런 얘기를? 정숙 씨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병원에 같이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어차피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이왕이면 건강한 아이를 낳자고 하셨어요. 미영의 고백은 또 다른 폭탄이었습니다. 상수 씨가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거냐? 정숙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를 속인 거야? 내 아내까지도? 상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젊은 시절 무정자증 진단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잖아요. 아들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었겠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보로 만든 거야. 상수 씨가 벽을 주먹으로 또 한 번 쳤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서 나 혼자만 속인 거야. 이게 가족이야? 상수 씨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아버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순이의 말도 상수 씨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들어가 있는 거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아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신 건 아니지?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수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상수 씨가 가슴을 움켜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정숙 씨가 급하게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준호와 준석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상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상수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119에 신고해. 정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밖에 있던 친척들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수야, 무슨 일이야? 형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수 씨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수 씨를 보며 가족들은 모두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즐거웠던 칠순잔치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이들의 순수한 혈액형 카드 선물이었다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상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전도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지났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상수 씨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과 복도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상수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칠순잔치에 참석했던 친척들도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묻고 또 물었지만 어른들은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상수 씨의 형님이 정숙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 정숙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집안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 뻔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상수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간병을 위해 교대로 병실을 지키는 가족들과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간혹 간호사가 와서 말을 걸 때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상수 씨 옆에 앉아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보, 죽을 먹어야지. 이러면 몸만 더 안 좋아져. 하지만 상수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과 허무함이 가득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면회를 오려고 했지만 준호와 준석이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많이 아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우리를 안 보려고 하세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특히 막내 민준이는 자신이 혈액형 카드를 자랑한 뒤로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혈액형 카드 보여드려서 할아버지가 아프신 거예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며느리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으실 줄 몰랐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한편 집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에 참석했던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잔치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더라. 혈액형 검사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왔다던데. 동네 슈퍼 앞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동안 참 화목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봐. 참 복잡해졌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정숙 씨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런 식으로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다니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숙 씨가 상수 씨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지만 상수 씨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상수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혼자 두고 가라. 목소리는 쇠약해졌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여보. 정숙 씨가 말하려 하자 상수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너희들 얼굴도 보기 싫다.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상수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을 생각해봐라.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게 말이 되나? 상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준석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상수 씨는 냉정했습니다. 사랑? 사랑이 그런 거냐? 거짓말로 포장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수 씨는 그 빗방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다 거짓이었구나. 70년을 헛살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무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말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우울감이 심해 보입니다. 가족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수 씨에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수 씨는 홀로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모두 무의미했던 것일까요? 손주들을 보며 느꼈던 그 행복감도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모두 가짜였던 것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아침, 상수 씨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스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상수 씨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다 주며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지만 상수 씨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가족들이 여전히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수 씨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죽을 떠먹여 주려 해도 고개를 돌렸고 아들들이 안부를 묻거나 사과를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것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는 손주들이 병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상수 씨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예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상수 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우리를 안 보세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외면하시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특히 막내 민준이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혈액형 카드 안 보여드렸으면 할아버지가 안 아프셨을까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은 모두 어른들이 한 것인데 말입니다. 병실 밖에서 준호와 준석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몸은 괜찮다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준호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때 정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너희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냐? 정숙 씨의 질문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말했어야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게 하면 어떡하니? 정숙 씨의 말에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으실 줄 몰랐어요. 한편 동네에서는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수 씨 집 손주들이 모두 혈액형이 안 맞는다더라. 아이고, 그럼 그 아이들이.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 일도 있나 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정숙 씨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씨댁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숙이야, 상수 씨는 좀 어때?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참 안 됐구나.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상수 씨가 없는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가족 여행 때의 추억들,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프기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걸까? 정숙 씨는 자문자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수 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정신과 상담을 권했지만 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속은 거지. 상수 씨의 말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수 씨는 홀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할아버지가 힘이 나는구나. 그 할아버지의 대답을 들으며 상수 씨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혈연이 있든 없든 그 아이의 마음은 진짜가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속인 건 속인 거야. 다음 날 준호가 병실에 들어와 상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저희 마음만큼은 가짜가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현우가 매일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어요. 상수 씨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혈연이 없어도 정말로 아버지가 키우신 아이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지만 상수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검사 결과도 좋고 몸은 완전히 회복되셨거든요. 하지만 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숙 씨가 퇴원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상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혈연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이 더 소중한 걸까? 퇴원하는 날 손주들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오려 했지만 상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스친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상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족들과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수 씨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소라면 퇴원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모였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상수 씨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수 씨의 마음은 닫힌 채였습니다. 식사도 혼자 하고 산책도 혼자 했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수 씨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신나게 뛰어다녔을 아이가 혼자 조용히 그네만 타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른 손주들도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지은이가 현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현우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피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배신감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한 주가 더 지났을 때 상수 씨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손주들이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현우가 자전거를 배울 때, 서연이가 피아노 발표회에 나갔을 때, 민준이가 태어나서 처음 웃었을 때, 사진을 보며 상수 씨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현우가 무릎에 상처를 냈을 때 울면서 달려왔던 모습, 서연이가 할아버지 생신에 손편지를 써준 것, 민준이가 밤에 무서워하며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던 순간들. 이 모든 게 가짜였다는 말인가? 상수 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상처났을 때 할아버지를 찾던 마음도 진짜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상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혈연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함께 보낸 시간과 사랑은 혈연보다 가치가 없는 걸까?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핏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추억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걸까? 새벽 무렵 상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사랑은 진짜일 수 있다는 것을,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상수 씨는 자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의 핏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함께 만들어온 추억과 사랑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내 손으로 키우고 내 품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혈연이 없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방문을 두드렸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구나. 아침이 되자 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상수 씨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상수 씨가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들 여기 앉아라. 상수 씨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손주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오려 했지만 상수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상수 씨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해봤다. 상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상수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성찰의 흔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잘못된 건 맞다. 할아버지를 속인 것도 맞고 상수 씨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깨달은 게 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수 씨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혈연이 뭐 그리 중요하냐? 상수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내 손으로 키우고 내 품에서 웃고 울었던 아이들. 그게 진짜 내 자식이지. 상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다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놀아주실 거예요? 상수 씨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상수 씨가 손을 뻗자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먼저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왔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상수 씨 주변에 모였습니다. 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셨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상수 씨는 더욱 죄송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상처를 주었을까요? 상수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느꼈어요.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상수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혼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상수 씨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기억나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야. 혈액형이 뭐든 누구 핏줄이든 그 순간 넌 진짜 할아버지 손자였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핏줄이 아니어서 실망하셨죠? 상수 씨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할아버지가 실망한 건 속았다는 것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너희들은 할아버지가 키운 진짜 내 손자들이야. 정숙 씨가 눈물을 훔치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고집을 부렸어. 우리 나이에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이지. 준호와 준석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수 씨는 두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희들 마음도 이해한다.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 나도 젊은 시절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 상수 씨의 이해하는 마음에 가족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상수 씨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해야 해. 약속하지?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려요. 며느리들도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상수 씨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 더 화목하게 살자.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수 씨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축구해요. 현우가 축구공을 들고 오면 상수 씨는 마당으로 나가서 함께 공을 찼습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상수 씨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짱이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지은이도 할아버지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상수 씨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특히 막내 민준이와의 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저 혈액형 카드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프셨죠? 라고 물어봤을 때 상수 씨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그 카드 덕분에 할아버지가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 고마워.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상수 씨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상수 씨 집안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우선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끈끈한 가정이 어디 있어?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상수 씨는 손주들과 함께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우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하자 상수 씨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우리 현우. 다른 학부모들이 할아버지가 정말 손자를 아끼시네요 라고 말하자 상수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자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상수 씨는 밥상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게 제일 좋구나. 정숙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밥맛도 좋고. 식사 후 상수 씨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뒤따라 나와서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별이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상수 씨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해. 할아버지와 너희들을 이어주는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야. 이걸 꼭 기억해라. 민준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순간 상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야. 그날 밤 상수 씨는 정숙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이 많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상수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아도 사랑은 이어진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렇게 상수 씨의 인생 최대의 위기는 오히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